그럼 비문학 특강은 도대체 뭐냐 이게 강좌명이 고난도 비문학 특강인데 제가 일부러 고난도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독서 난이도 골라보면 고난도예요. 사실 고난도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따가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지만 그러니까 정석 비문학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난이도 자체가 고난도예요. 그냥 바로 보죠. 이게 그 BIS 지문이라고 수많은 이제 이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 수능 당일에서 오늘 수능인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얘를 마주했어요. 수험생들이. 논술 운을 걱정하기 전에 이 운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유명했던 지문인데 현직 주식 트레이더도 틀렸어요. 이 지문을.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평가원에서는 내재적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던 지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아스트랄한데 이게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위험 가중 자산이랑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나 경영, 경제, 상경제 쪽 이제 진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부채, 자본 다 구분할 수 있죠. 자산 내 거, 부채 남 돈, 자본 진짜 내 돈,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제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차 대조표만 봐도 나와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은. 문제는 수험생이죠. 학교 교육 과정이 친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세세하게 안 알려줘요. 여기에 BIS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럼 규제를 왜 한다는 거지? 뭔가 말 들어보니까 규제를 할 것 같은데 왜 식은 또 저렇게 나와 있지? 자산은 왜 밑에 있고 자본은 왜 위에 있지? 설명이 1도 없어요. 1도. 이 분자식을 설명해주는 왜 그럼 이 비율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고 이 비율의 자본 자산이 왜 분자 분모에 배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이게 요즘 추세입니다. 2009년 수능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되게 친절했어요. 이렇게 자산은 이겁니다. 자본은 이겁니다. 부채는 이거라고 합니다. 알려줬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산이나 자본, 부채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1도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도. 그러니까 점점 요구하는 이 배경식의 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일종의 인플레이션인데 해가 갈수록 아무리 어렵긴 해도 수험생이 따라오고 적응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은 여러분을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은 문제 내놓고 제발 틀려라 이러고 있는 기관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빼놔요, 일부러. 그럼 여기에 맥락 정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제 뒤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두 가지 부위의 차이점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이 주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경제학이나 경영학 계열 지문에서 다룰 수 있는 기출에 나와 있는 주제예요. 주제 자체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채권은 뭐고 등등등. 이 규제를 하려는 게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1억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1억 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1억 가지고 100억 벌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100% 자기 돈이고 두 번째 사람은 1억 중에 100만 원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럼 투자는 누가 성공한 건가요? 두 번째가 성공했죠. 내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투자금 받아서 사업 굴렸으니까. 문제는 이게 망하면 내가 남 돈을 많이 끌어다 쓸수록 이게 망하면 타격이 커져요. 그게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은행이 망하면 줄도산이 되겠죠. 금융 연쇄 부도가 날 것이고 이런 맥락 정보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BIS 비율 은행한테 최소한 자본 진짜 내 돈은 얼마나 갖고 있어라.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산은 뭐냐?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진짜 자본 내 돈 퍼센테이지를 일정 비율 유지하라는 맥락이 있는데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일부러 빼놓는 거예요. 왜? 제발 틀려라 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이 지금 전부 다 빠져 있는 게 실제 이제 수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좀 아스트랄하죠. 보면은 바젤 1, 2 나오고 3까지 나오고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것도 설명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비교가 극단적일수록 편한데 둘 다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나 돈 빌려줬어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둘 다 100억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봅시다. 100억을 빌려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알고 보니까 현대중공업에 100억은 빌려줬고 두 번째는 그냥 여기 부천역 서 있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1억원씩 빌려줬어요. 100명한테. 누가 더 돈 회수를 못할 위험성이 높나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 위험도는 국채, 나라는 펑크를 안 낸다라는 뜻에서 0%라는 거고 회사채는 회사는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20에서 150 정도로 위험 가중치를 두었다는 건데 가중치의 가중평균을 어떻게 구할 건지 산술평균이랑 뭐가 다른지 위험도는 무슨 의미인 건지 라는 설명이 얘도 1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설명도를 미리 빼놓습니다. 수험생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맥락 정보만 있어도 굉장히 수월하고 쾌적해요. 왜냐? 논술은 2시간 주죠. 이거 한 지문에 7분, 8분 주거든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정직하게 여기 있는 시험지를 내가 미리 분석을 하고, 분석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풀려면 뭐 했어야 됐지? 내가 이 지문 이해하려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어야 됐지? 내가 자각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은 독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냥 정보량에 파묻혀서 전사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무슨 뭐 요즘 세대 문해력이 낮다, 뭐 국어에 뭐 정보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량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몰라서 안 뚫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과제 협약은 개정안에 효과가 있다, 뭐 3가 발표되면서 단기 우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등등. 강사 역할은, 그럼 수험생이 여기 있는 거 단어 전부 다 알아야 되나요? 저는 과제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단기 후순위 채무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단기 후순위 채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생도 없어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강사 역할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 그 뒤로는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 알고 들어가서 알고 있는 거 조립해서 풀어낼 수 있는 영역, 어디까지를 내가 발판으로 디딜 것인가, 준비가 어디까지 됐어야 했는가는 강사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걸 보면 모르거든. 보면은 모르니까,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가. 그래서 되게 독서가 잔혹한 과목이 됐어요, 사실.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앞쪽은 쉽고요.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딱딱한 법이랑 말랑말랑한 법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 쟁점이 있죠. 명시적인 규제냐, 암묵적인 규제냐 등등. 여기 뭐 남자 학부모 그 아버님들 계시는데, 뭐 군대 다 저도 군필이지만 상병이 높냐 병장이 높냐, 명목상으로 병장이 높죠. 실질적으로는 상병이 높죠. 이런 식으로 명목과 실질의 구분이 필요하죠. 쟁점이 이런 식으로 좀 숨겨서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문제를 직접 분석을 해보면은 3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의 서술만 따라갔어도 하나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38번에 2번 선지 봐주시면은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정언명제, 그러니까 기초적인 논리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드리겠지만은, 항상 그렇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필요하다, 충분하다, 모두 그렇다, 전제적이다, 전체적이다 등등의 표현은 반례가 뜨면 안 돼요. 정선지, 오선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량을 요구받는 거예요. 선지를 뚫을 때 경우가 있다,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만 체크해놨어도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독서 분석해야지 그냥 문제 풀고 끝내요. 이 선지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고, 내가 이 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껴서 풀어버리려면 어떤 액션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최대한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여기에 2번이 특히 그래요.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뚫리는 거라 확률상으로도 맞을 선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봐주시면은 2번에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텍스트로는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 논리입니다. 정언명제에서 항상 그렇다, 그럼 반대는 아닌 경우 하나만 갖고 나오면 저 선지가 틀린 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선지를, 액션을 이 선지가 틀린 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그 조건이 있나 없나 검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 들어도 완벽한 이해가 전달은 힘들고, 이게 가장 어려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전달도 어렵고 흡수도 어렵다 보니 지금 좀 끄덕끄덕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시험장에서 여러분 살려줍니다. 이 한 선지 하나하나마다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낼 때, 저도 이제 모의고사 내지만 낼 때 여기서 제발 해내라라고 함정 같은 걸 깔아놔요. 그럼 이걸 허우적거리다 죽거든요. 왜? 변별이 돼야 되니까, 전부 다 100점 뜨면 안 되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2번 같은 경우 항상 동일한가? 라는 의문이 떠야 되고, 동일하지 않은 거 하나라도 있나? 여러분, 전수조사하는 게 쉽나요? 하나 조사하는 게 쉽나요? 이 접근법이 하나만 조사해서 점수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항상 동일한가? 아닌 경우 없나? 지금 가서 찾은 게 있어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으니까 2번이 옳은 선지는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4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봐주세요. 2번 선지에는 항상이란 말이 없어요. 3번은 항상 들어있죠. 3번엔 항상이 있지만 2번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2번에 항상 선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항상이 생략된 채로 동일하다, 어느 경우에서나 동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다 전혀 없고요. 전혀. 근데 출제 기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요. 이 빡빡한 밀도를 뚫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시면은
항상 높아진다? 그럼 얘가 맞으려면은 안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그 경우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 항상 전수조사는 힘드니까 돌아가서 발리를 하나만 찾는 거예요. 4번도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얘는 지금 있냐 없냐 물어보죠. 4번 같은 경우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5번도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되어야 봐주시면은 2%는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도 논리학 특강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 되어야 할 수 있다. 거꾸로 바꾸면 2%가 안 되면 준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바꿔서 읽혀져야 돼요. 사실 이런 원리가 굉장히 실전적이고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인데 어떤 내가 이 부분은 사실 논술이 암기 과목이고 이런 부분들은 암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탈 복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냐 없냐, 펀치 닿냐 안 닿냐, 언어의 의미가 추론을 요구하는 거리에 이 언어의 의미가 닿냐 안 닿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는 건데 전수조사를 하나로 바꿔서 선지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렴풋이나마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2%는 되어야 준수할 수 있다.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2%가 안 됐는데 준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 이거를 완전히 표현을 반대쪽으로 거꾸로 생각했을 때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